글리포세이트. 농약 이름이죠. 정확히는 제초제입니다. 그런데 시골 어르신 집이나 오래된 농약 창고에서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라목손. 성분명은 파라코트입니다. 이것도 제초제입니다. 둘 다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제초제.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제초제는 사람 몸에 직접 작용할 표적이 거의 없고 왜 어떤 제초제는 식물과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 농약에서 제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료와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절반 안팎입니다. 사용량 기준으로 보든 시장 기준으로 보든 제초제는 농약의 가장 큰 축입니다. 우리는 보통 농약이라고 하면 벌레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살충제, 독약, 해충. 그런데 실제 농업에서 가장 끈질긴 상대는 대개 풀입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한 분석에 따르면 잡초가 초래하는 잠재적 작물 손실은 약 34%입니다. 해충과 병원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류 식량의 가장 오래된 경쟁자는 그러니까 곤충이나 병균이 아니고요. 사실 풀입니다. 오늘 점심에 두부를 드셨다면 그 콩, 라면이나 쥐어가에 들어간 옥수수 전분, 마트에서 산 식용유, 이 모든 것은 잡초를 관리한 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방법이 손으로 김매기였을 수도 있고요. 기계로 하는 김매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초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제초제인데 왜 하나는 라벨에 남아있고 왜 하나는 한국에서 사라졌을까요? 답은 이름이 아니라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제초제를 교과서 축으로 나누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농민이 실제로 던지는 5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물은 죽이지 않고요. 풀만 죽일 수 있는가? 이게 선택성입니다. 선택성 제초제는 잡초는 죽이고 작물은 죽이지 않습니다. 선택성 제초제에 들어가는 게 아마 많이 보셨죠? 이사디라는 제초제입니다. 잎이 넓은 잡초는 잘 죽이고 벼나 보리처럼 이렇게 화분과 작물, 잎이 좁은 풀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못 죽입니다. 반대로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을 다 죽이는 제초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글리포세이트하고 파라코트입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그것들이죠. 둘째는 닿은 곳만 죽일 것인가 아니면 뿌리까지 보낼 것인가입니다. 접촉형 제초제는 잎이 닿은 곳을 이렇게 빠르게 이제 태웁니다. 태운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요. 대표적인 것이 파라코트입니다. 파라코트는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붉게 만들어버리죠. 이행형 제초제는 잎에서 흡수돼가지고 식물 전체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도달해가지고요. 식물을 죽이죠. 대표적인 게 글리포세이트입니다. 효과는 느리지만 이렇게 깊고 오래 가죠. 셋째는 잡초가 나기 전에 막을 것인가 아니면 나온 뒤에 죽일 것인가. 바라던 제초제는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을 노립니다. 바라후 제초제는 이미 자란 잡초에 직접 뿌립니다. 네 번째는 식물의 어느 장치를 공격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작용 기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국제적으로는 HRAC 분류를 사용하는데 작용 기작에 따라 가지고 제초제를 여러 그룹으로 나눕니다. 다섯째는 흙에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잔여성이 긴 약은 몇 달 동안 잡초 발생을 막을 수도 있지만요. 부작물이나 환경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잔여성이 짧은 제초제는 효과가 빨리 사라지는 대신에 관리 방식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결국 농민이 고르는 것은 제초제 하나가 아니라 이 5질문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식물이 가진 표적이 사람 몸에도 있느냐? 오늘 비교할 세 물질은 이사디, 파라코트, 글리포세이트입니다. 모두 제초제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식물을 죽이는 방식이 서로 전혀 다릅니다. 식물에도 호르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옥신이죠. 옥신은 식물의 성장 방향과 줄기와 뿌리의 발달을 조절합니다. 이사디는 이 옥신을 흉내냅니다. 식물은 이사디를 진짜 성장 신호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잡초는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 불가능하게 자랍니다.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줄기가 비틀리고 잎이 말리고 결국 1, 2주 안에 말라서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에게는 옥신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 호르몬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 세포에 똑같이 작용할 표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이사디는 식물과 사람의 차이를 이용한 제초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물은 잘 죽이고 사람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없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으로 유명한 글리포세이트죠. 라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악명이 높죠. 글리포세이트는 시키미산 경로라는 생화학 경로를 막습니다. 식물은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방향족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글리포세이트는 이 경로 안에 EPSPS 효소를 막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아미노산을 만들지 못하고 단백질 합성 체계가 무너지면서 며칠에서 한 2주 사이에 말라 죽습니다. 여기도 핵심은 같습니다. 사람 세포는 시키미산 경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미노산을 몸에서 만들지 않고 음식으로 섭취합니다.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는 오랫동안 급성 독성이 굉장히 낮은 제초제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과하게 많이 사용된 측면도 있죠. 다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고요. 글리포세이트 논쟁은 마지막에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라쿼트입니다. 이게 문제의 파라쿼트이죠. 상품명으로는 그라목손입니다. 파라쿼트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끼어듭니다.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산화시켜가지고 단백질과 DNA를 손상시킵니다. 식물잎은 몇 시간 만에 갈색으로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에 두 제초제와는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점이 나오죠. 이사딘은 식물 호르몬을 건드렸고요. 글리포세이트는 식물과 일부 미생물에 있는 시키미산 합성 경로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파라쿼트는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식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 몸속에서도 활성산소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파라쿼트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폐와 신장, 간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반응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쿼트는 제초제 중에서도 완전히 다른 위험성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LD50이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LD50은 시험 조건에서 절반이 죽는 양을 뜻합니다. 글리포세이트의 급성 독성 지표는 그러니까 LD50 값은 매우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독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의 절반을 죽이는데 LD50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줘야 물고기가 그만큼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낮다는 얘기는 뭡니까? 작은 양을 줘도 물고기가 절반 정도 죽으니까 독성이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사딘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딘은 글리포세이트보다 독성이 더 강하고요. 파라쿼트는 LD50 값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독성은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죠. 파라쿼트는 성인이 한 모금 정도만 마셔도 치명적일 수 있고요. 보고에 따라 가지고 사망률이 70%를 넘어갑니다. 해독제도 없고요. 제초제는 농업의 큰 축이지만은 이름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표적이 다르고 위험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제초제는 살충제나 살균제보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 금지한 파라쿼트를 미국은 왜 아직 사용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직관은 살충제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벌레를 죽이는 약이죠. 많은 경우 이제 신경에 작용하는 독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약의 위험을 볼 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죽이는가가 아니라 어떤 표적을 공격하는가입니다. 살충제는 곤충의 신경계나 생리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곤충과 인간은 둘 다 동물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살충제는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파라티온 같은 유기인계 살충제가 대표적인 거죠. 반면에 살균제는 곰팡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곰팡이는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입니다. 세포 구조의 일부가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살균제는 인체 세포 실험에서도 강한 독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초제는 식물을 공격합니다. 식물과 사람은 굉장히 멀죠. 광합성도 없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식물 호르몬도 없습니다. 시키미산 경로도 없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제초제는 작용기작상 사람과 거리를 이용한 농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요. 파라쿼트처럼 사람 몸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건드리면 그 평균에서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제가 농화학 전공인데 그래서 이 농약을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초제는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결론은 이겁니다. 농약의 위험은 이름이 아니라 표적과 노출이 결정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글리포세이트와 파라쿼트는 같은 제초제가 아니라 거의 다른 세계의 물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집안 어른 중에 농사를 지었던 분이 있다면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라목손은 익숙한 이름이죠. 파라쿼트라는 제품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쿼트는 이 작용기작이 굉장히 빠르고 확실합니다. 잎에 닿으면 몇 시간 만에 풀이 타들어가 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논두렁, 무경운 관리에서 오랫동안 농민들의 강력한 도구였죠.
하지만 바로 그 빠름이 사람에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때문에 2011년에 등록이 취소됐고요. 2012년에 판매 금지로 파라쿼트가 사실상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2026년 보도와 분석에 따르면 파라쿼트는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금지 또는 강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금지했고 한국도 금지했고 중국도 자국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농업에서 사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아무나 쓰는 약이 아니라 인증된 사용자 중심으로 제한 사용 농약으로 관리합니다. 그래도 사용 자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잡초 저항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콩, 옥수수, 면화밭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오랫동안 쓰면서 글리포세이트로는 잘 죽지 않는 잡초가 늘어났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다른 작용기장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중 하나가 파라쿼트입니다. 둘째는 규제 판단입니다. 미국 EPA는 파라쿼트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보호장비, 사용 제한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산업과 소송입니다. 미국에서 파라쿼트 노출과 파킨슨병 연관성을 둘러싼 소송이 수천 건 규모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과관계하고 법적 책임이 법정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전타는 2026년 6월 말까지 파라쿼트 글로벌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파라쿼트가 당장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전타 외에도 다른 제조사들도 있고 미국 내 사용과 재고, 수입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때 현대 농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제초제가 안정과 소송, 시장 경쟁 속에서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농촌 집 창고에서 오래된 농약병을 본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병은 단순한 농업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풀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공중 보건의 위험이었습니다. 이 두 얼굴을 같이 봐야 제초제의 역사가 보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글리포세이트는 파라쿼트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글리포세이트는 안전하다일까요? 여기서 과학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글리포세이트를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룹 2A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EPA는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낮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EFSA 등 다른 규제기관들도 IARC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기관마다 보는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IARC는 이 물질이 어떤 기준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를 위험성 중심으로 봅니다. 규제기관은 실제 사용 조건과 노출량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질을 두고 서로 다른 언어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새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에는 식기미세한 경로가 없지만 장내 미생물 중 일부에는 그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영역은 과학적 합의가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파라쿼트처럼 한 모금 마신다고 치명적인 제초제와는 적용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논쟁이 끝난 물질도 아니고요. 식품 안전은 표적 노출하고 그리고 장기 연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하고 파라쿼트가 왜 다른지 이제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더 하고 싶네요. 뭐냐면은 제초제는 풀을 없애기 위해 만들었지만은 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글리포세이트가 등장했을 때 농업계는 큰 희망을 봤죠. 하지만 30년이 지나자 새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글리포세이트에 죽지 않는 잡초, 저항성 잡초가 나타난 거죠. 이거는 라운드업 레디라는 GMO 종자가 등장하면서 글리포세이트를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의 문제입니다. 같은 무기를 너무 오래 쓰면 그 무기에 살아남는 개체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미국 농민들은 다시 파라쿼트 같은 다른 작용 기작을 찾게 되는 거죠. 많은 잡초들이 이미 식기미세한 경로를 방어하는 기작을 가지게 됐을 거잖아요. 그 잡초 변종이 이제 주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제초제가 듣지 않겠죠. 그러면 또 다른 경로를 가진 제초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언젠가 또 식기미세한 경로를 공격하는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이제 몇 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강한 무기를 만들었고 풀은 더 강한 생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인 거죠. 글리포세이트, 그라목손 둘 다 제초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둘이
같은 제초제에 묶여 있어도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볼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농약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표적으로 삼느냐, 얼마나 노출되는가, 그 노출이 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글리포세이트란 이름이 보이면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건 식물의 생화학을 이용해가지고 풀을 이겨버려 했던 현대 농업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빠르고 확실한 농업 도구가 왜 공중보건의 비극이 되었는지도 함께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풀과의 전쟁은 단순히 농민과 잡초의 싸움이 아닙니다. 과학, 산업, 식탁, 규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음 2편에서는 이 질문을 역사로 가져가겠습니다. 인류는 1만 년 동안 손으로 풀을 뽑았습니다. 그 긴 맥의 역사가 어떻게 제초제의 시대로 넘어갔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무기를 만들고도 풀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지 생태학과 진화의 시선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I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